길면 3달, 짧으면 1달. 담당이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 말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26살 의사 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 과정을 시작하려던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확장성 심근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졌고 11년 전 15살 때 처음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어리고 건강하니까 금방 나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죠. 실제로 18살까지는 거의 정상에 가까웠고 여러 번 경과 호전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19살부터 조금씩, 그리고 25살에 크게 한번 쓰러진 후로는 간신히 버텨왔죠. 담당의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만 보였습니다. 평생 뇌신경외과 의사로 살아온 아버지였지만 딸의 심장질환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다른 치료법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공심장이라든지 다른 수술 방법이라든지. 아버지는 뇌수술 전문가였지만 심장 분야는 전문 밖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절박하게 담당의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심장이식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행히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최우선 순위. 1년 전부터 대기 명단에 있었지만 최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선순위가 올라간 거였어요. 그래도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날 확률은 여전히 낮았죠.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11년간 딸의 병을 지켜보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니 더욱 미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11년을 버텨왔는데 의사가 되려던 내 꿈도 여기서 멈추는 건가? 엄마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치를 챘어요. 7-1년간의 경험으로 우리 표정만 봐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겠죠. 그날 밤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울음소리는 평소보다 더 절망적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병원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심장외과 과장에게, 이식팀 코디네이터에게, 심지어 다른 병원 의사들에게까지. 뇌외과 분야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찾아보려 했죠. 다음 며칠은 지옥 같았어요.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1년 동안 이런 증상들과 싸워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말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고 때로는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같은 말들을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답답한 하루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11년을 버텨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아버지의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어.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미 멈춰가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정말요? 정말 저와 맞는 기증자가? 조직 적합성이 놀랍도록 양호해. 내일 당장 수술할 수 있어.
엄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얼싸안고 울었어요. 11년간의 고생이 마침내 끝날 수 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밝지만은 않았어요. 분명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건데 어딘가 무겁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불안한 듯 눈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빠, 정말 기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적합한 기증자가... 그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며칠 전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가 있어. 교통사고로 뇌 외상이 심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뇌 외상 환자라면 아버지의 전문 분야였죠. 수진아, 그런 자세한 건 묻지 마. 중요한 건 네가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야. 다음 날 새벽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의 세상이 새롭게 보였어요. 11년간의 투병이 마침내 끝날 수 있다는 희망. 새로운 심장,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걱정 마.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 되는 거야. 모두 다. 그 말에는 11년간 딸의 병을 지켜본 아버지의 간절함과 함께 뭔가 무거운 죄책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까지 저는 곧 만나게 될 새로운 심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이 제게 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받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수술이 성공했어요. 새로운 심장이 제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11년간 약해져만 가던 심장 대신 건강한 심장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어요. 수술 후 일주일, 의사들은 모두 완벽한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 맞네요. 거부 반응도 전혀 없고 심장 기능도 90% 이상 회복됐어요. 담당의의 말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11년간의 기나긴 터널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이제 정말 괜찮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실에서 회복하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어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병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중년 남자 목소리의 오래된 트로트였어요. 내 아들아, 너만을 사랑한다. 그 순간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느끼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단순히 빨리 뛰는 게 아니라 마치 심장이 무언가에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이면서 이유 모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러지? 이런 종류의 노래는 제 취향과 거리가 멀어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을까요? 라디오를 껐지만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 아들아라는 가사가 계속 맴돌면서 심장이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을 때 저는 그 일을 말했어요. 아빠,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어떤 트로트가 나왔는데 갑자기 심장이... 트로트? 네, 내 아들아라는 가사였는데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상하게 슬프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트로트와 심장 반응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수술 후 일시적인 심리적 불안정일 거야. 태어난 후에도 그 현상은 계속됐어요. 우연히 그 노래를 다시 들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마치 심장 자체가 그 음악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상해. 왜 하필 그 노래에만 반응하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하던 중에도 이 궁금증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심장 이식 후 기증자 기억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봤지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혹시 기증자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나이라든지 어떤 분이었는지.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해?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어서요. 그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기증자 정보는 익명이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그래도 혹시... 수진아, 그만해.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제 궁금증을 이해해줬을 텐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막으려고 할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내 아들아를 다시 들어봤어요. 역시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같았어요. 정말 이상해. 이 감정이 대체 뭐지? 다음 주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저는 담당이에게도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기증자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환자분, 그런 정보는 제공할 수 없어요. 익명성이 원칙이거든요. 그래도 나이라든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해보세요. 하지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식 코디네이터를 찾아갔지만 역시 벽에 부딪혔어요.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이상한 심장 반응이 저를 계속 궁금하게 만들었거든요. 아버지의 컴퓨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뇌신경외과 과장인 아버지는 병원 내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했고, 특히 뇌외상 환자였다는 기증자의 정보는 아버지의 컴퓨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늦은 수술로 집에 오지 않은 날 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어릴 적 제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의 진료 코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수술 날짜인 3월 15일의 이식 관련 기록을 찾아봤어요. 수술 기록에는 기증자가 기증을 하기 하루 전 오전 10시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뇌사 판정 이틀 전인 3월 12일에 응급실로 들어온 뇌외상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3월 12일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찾아봤어요. 박준호 28세 남성, 오후 6시 30분 응급실 내원,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경막하 혈종. 진료 기록을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CT스캔 결과를 보니 확실히 심각한 상태였지만 의사로서 첫 발을 때려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처음에는 절망적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가족 상담 기록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가족에게 설명. 뇌 손상이 광범위하고 회복 불가능. 생명 유지 장치 없이는 생존 어려움. 이상해. CT 결과와 가족에게 한 설명이 맞지 않았어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첫째 날, 다른 의사들의 소견서에는 적극적 치료 고려, 회복 가능성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회의록을 보니 갑자기 모든 의견이 바뀌어 있었어요. 예후 불량, 회복 가능성 희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의견이 바뀐 거지? 그때 제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로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내 컴퓨터에서 뭘 보고 있었어?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면서 화면을 보았습니다. 박준호의 진료 기록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수진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게 궁금해서요? 하지만 이상해요. 처음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틀 후에 갑자기 그만해.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판단을 해? 저도 곧 정식 의사가 될 거예요. 왜 갑자기 모든 의견이 바뀐 건가요? 갓 의사 면허를 취득한 네가 20년 경력의 뇌신경외과 의사보다 더 잘한다는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엔 다른 의사들이 회복 가능하다고 했나요? 여기 보세요. 첫날 소견에는 환자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는 거야. 처음 진단이 항상 맞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컴퓨터를 확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환자 정보를 함부로 고는 건 의료법 위반이야. 하지만 아빠... 하지만은 없어. 의사는 의료 원칙법을 따라야 해. 그리고 네가 살아있는 건 기적이야. 그것만으로 감사해야지.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어요.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혹시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숨길 게 뭐가 있어? 난 그저 내 딸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입을 막았어요. 내 딸을 살리고 싶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아니야. 그냥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고 싶었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의미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아, 제발 그만해. 더 이상 파고들지 마. 정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 심장이 내 아들아라는 노래에 반응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는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그날 응급실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응급실의 간호사 선배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환자 박준호 씨 말이야. 좀 이상했어. 어떻게요? 보통 뇌 외상 환자 가족들은 며칠이라도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그 가족은 너무 빨리 포기했어. 이틀 만에 생명유지장치 제거에 동의했다고. 가족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셨어. 정말 착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계속 울기만 하시더라. 그런데 이상한 건 선배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합니다. 아니다. 별일 없었어.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던 선배. 저는 그 침묵과 망설임을 보며 아버지가 이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박준호의 어머니를 찾아낸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역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박준호라는 이름의 28세 남성을 찾았어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순자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1층에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수척해 보였어요. 혹시 박준호 씨 어머니세요? 그 여성이 고개를 들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준호 씨 덕분에 살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 순간 박순자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준호를 아세요? 네. 준호 씨의 심장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가 카운터에서 일어서더니 저에게로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 심장이 네. 정말 감사드려서 찾아뵙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준호가 이렇게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박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준호 씨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갑작스러우셨겠어요. 많이 심각하셨나요? 박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리를 다쳤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뇌가 많이 다쳤다고. 혹시 준호 씨의 장기 기증은 그때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몇 년 전에 등록했어요. 착한 아이라서 남을 도와야 한다고 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봐요. 의사 선생님들은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하셨나요? 처음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다가 이틀 후에 갑자기 상태가 더 나빠지고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준호 같은 경우에는 설사 깨어나도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다고. 저는 가슴이 조였어요. 과장님, 그게 바로 제 아버지였고, 아버지가 이 희망적인 기증 기회를 의도적으로 포착했다는 의혹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나 봐요. 네. 준호를 정말 아끼는 것처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믿고 따를 수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저를 살리기 위해 미리 기증자로 등록된 준호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의혹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가슴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본래는 더 살 수 있었던 사람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혹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혹시 내 아들아라는 노래 준호 씨가 즐겨 들으셨나요? 박순자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 준호가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는데. 좋아했다고요? 네. 준호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예요. 남편 떠난 후에도 준호가 그 노래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난다면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제 심장이 내 아들아라는 노래에 반응하는 이유,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준호 씨의 죽음까지. 어머니, 혹시 준호 씨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21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 후로 제가 혼자 키웠거든요. 21살에 아버지를 잃은 청년,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살았을 착한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듣던 노래, 내 아들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정면으로 대결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근데 왜 그런 건 물어보시는 거죠?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준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어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준호 씨의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저는 그곳을 나섰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마지막 대결을 할 때가 왔다고. 그리고 준호와 그의 어머니에게 빚진 것을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제 가슴에서 뛰고 있는 준호의 심장이 더욱 크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마치 진실을 밝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해준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착한 아이였다는 준호. 미리 기증자 등록을 해둔 선량한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듣던 내 아들아라는 노래.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면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와 다른 정적이 흘렀어요. 엄마는 일찍 주무신 것 같았고 거실에는 아버지만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줄여놓으셨더라고요. 아버지는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깊은 피로감과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다니다가 지쳐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어디 갔다 왔어? 늦었네. 아빠, 저는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준호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그 순간 아버지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리모컨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람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네가 왜 그 이름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분의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요. 박순자 씨.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결국 알게 됐구나.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깊이 몸을 맡겼어요. 그 모습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다는 완전한 포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수진아, 앉아라.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어. 박준호라는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왔을 때도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살리려고 노력했고. 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 이틀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어.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회복 가능성도 있어 보였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틀째 되던 날 밤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 추가 뇌출혈이 발생했고 뇌압이 급격히 올라갔어. 그럼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응급수술을 했지만 그 후로는 거의 뇌사에 가까운 상태가 됐어. 자바로흡도 거의 없고 뇌간 반사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은 아니었어. 아주 희박한, 기껏해야 5%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가능성. 젊은 환자니까 기적적으로 깨어날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았거든. 그럼 아직 희망은 있었던 거네요. 그래, 평소 같았으면 그 가능성으로 몇 주는 더 지켜봤을 거야. 그게 의사의 도리니까. 환자가 젊으면 더더욱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너한테 남은 시간이 몇 주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만약 그 환자를 몇 주 더 지켜보다가 결국 뇌사 판정이 나면 그때는 네가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가족에게 현실을 말했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뇌사 상태에 가깝다고. 그리고 기증을 제안했어. 아버지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럼 준호가 깨어날 수도 있었던 건가요? 확률은 정말 낮았어. 하지만 완전히 제로는 아니었지.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어요. 의사로서는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했는데 아버지로서는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저는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그 어머니께는 뭐라고 하셨어요? 희박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냥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뇌사 상태라고만 했어. 그리고 기중이 아들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 선택을 해야만 했어, 수진아. 희박한 가능성을 가진 모르는 사람의 아들과 죽어가는 내 딸 사이에서.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포기할 수 있겠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매일 밤 그 청량 생각을 하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어. 혹시 기다렸다면 깨어났을까? 그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속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매일 그 생각만 했어. 그리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고 싶었어.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만약 내가 자수하면 너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거 아니야. 네가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얻은 심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제가 힘들어할까봐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워낙 착하고 올바른 아이였잖아. 남을 위해 살려고 하고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게 뻔하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짊어지고 살기로 했어. 너는 모르게.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어. 아빠, 괜찮아.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수진아, 너는 절대 자책하면 안 돼. 이건 아빠의 판단이었어. 네 잘못이 전혀 아니고.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니야. 아버지가 급하게 제 말을 끊었어요. 질병은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살고 싶어 한 것도 당연한 거고. 잘못은 그 과정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린 나에게 있어.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이제 네가 알았으니까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질 거야.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어. 아빠, 그리고 그 어머니께 직접 찾아가서 진실을 말씀드릴 거야.
희박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도 모든 걸 말씀드리고 사과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건 아빠의 선택이었어. 네가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어.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네가 받은 그 신장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거라.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그 청년이 하지 못한 일들을 대신해줘. 그게 그 청년에 대한 진정한 예의일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살아있어줘서 아빠는 너무 감사해. 수진아, 아빠는 내일 경찰에 자수할 거야. 그리고 그 어머니께 찾아가서 모든 걸 털어놓을 거고.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까지 상처가 될 필요는 없어. 이건 아빠 혼자 감당할 일이야. 아니에요. 저도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가야 해요. 준호의 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 어머니께 함께 사죄해야 해요. 수진아, 그리고 아빠 혼자 모든 걸 짊어질 필요 없어요. 저도 이 일의 결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함께 책임져야죠.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지난 몇 개월간 아버지가 혼자 견뎌온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 가슴에서 뛰고 있는 준호의 심장은 이상하게도 강한 책임감과 생명의 울림을 주었어요. 마치 이제 됐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이 심장을 받아오던 새로운 생명으로 준호가 하지 못한 선한 일들을 대신해 나가겠다고. 그게 준호에 대한,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일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둘 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거니까요. 정말 괜찮겠어? 아버지가 몇 번째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경찰서에 갔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수척해진 얼굴로 나오신 아버지는 그래도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이제 박순자 씨를 만나러 가자. 박순자 씨의 슈퍼마켓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였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러 온 거였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순자 씨가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더니 반가운 듯 미소를 짓다가 제 뒤에 선 아버지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분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왔던... 네, 기억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서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철입니다. 뇌신경외과 의사이고. 박순자 씨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우리 준호 담당하셨던 과장님?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박순자 씨가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선생님 따님이 우리 준호...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상태가 아주 희박하게나마 회복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딸의 상황 때문에 평소보다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그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까지. 박순자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가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희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박순자 씨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아들을 죽인 거예요. 희박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나가세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우리 준호를,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이고도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저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박순자 씨가 저를 밀어냈어요. 내 아들 심장 받아서 산다고 고맙다고요? 어머니,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왔어요. 그 후 아버지는 재판 결과 징역형과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최고 권위자였던 아버지는 결국 의사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박순자 씨의 가게 앞을 지났어요. 하지만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멀리 서서 박순자 씨의 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많이 야위셨어요. 눈이 더욱 움푹 들어가고 웃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기계적으로만 응답하실 뿐이었어요. 2달째 되는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박순자 씨가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사과를... 사과? 사과해서 우리 준호가 살아나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 보면 우리 준호 생각만 나서 미치겠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가게 앞에 편지를 놓고 가는 거였어요. 첫 번째 편지에는 제가 매일 밤 내 아들아를 들으며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죄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어요. 두 번째 편지에는 의대 공부를 하며 준호의 목까지 베풀고 살려고 노력하는 이야기를, 세 번째 편지에는 이 심장이 저에게 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데 평생을 바치겠다는 다짐을 적었어요. 처음에는 편지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부터는 편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읽고 계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심장병 하나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준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편지에 썼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편지를 두고 가려는데 박순자 씨를 마주쳐 드디어 박순자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또 왔네요. 네, 오늘도 편지를... 그만 써요. 지겨워요. 한참의 정적이 지난 후 박순자 씨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준호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박순자 씨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웠어요. 당신도, 당신 아버지도, 우리 준호를 그렇게 죽이고도.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편지를 읽으면서
당신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준호를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어머니, 우리 준호가 살아있다면 당신 같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친구가 되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박순자 씨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당신을, 그리고 당신 아버지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준호처럼 살아요. 착하게, 남을 위해서. 그리고 가끔 우리 준호 이야기 들으러 와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박순자 씨의 또 다른 딸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제 근황을 말씀드리곤 했어요. 몇 년 후, 저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심장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날, 저는 박순자 씨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준호와 제가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준호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금도 저는 매달 박순자 씨를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내 아들아를 들으며 준호에게 하루를 보고해요. 오늘도 준호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책임을 감당하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해